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보건복지위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의사로 일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이미지가 좀 남아있나 봅니다. 사실 의사로 일을 했을 때도 이제 저는 한국에 있는 어떤 우리 조금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적인 분들을 진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탈북자를 20년 정도 전에 진료했던 게 2년이 돼서 국경 없는 사회나 이런 인도주의 단체에서 저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것이 가진 목적이 기본적인 삶의 이상을 누리는 사람들에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삶의 수준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열악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환자가 있어도 좀 심각한 환자를 먼저 보는 게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기본적인 삶을 못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그룹들이 어딘가 고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희한한 나라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파푸아뉴기니아 이런 나라에서도 일을 했고,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뭐 콩고 난민 캠프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일을 했고, 또 이 현장과 이제 연구하는 것도 저는 이제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인도주의학 교수였는데 그냥 이게 인도적 위기 전쟁 지역을 연구하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심각한 분쟁 현장들, 전쟁 현장들 안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삶이라 부를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부서져 버리는지를 눈으로 봤어요.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고 뭐 항생제, 기본적인 항생제가 없어 죽는 거는 전체 인구의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그런 위험들에 계속 노출돼 있다는 거 알잖아요. 눈을 뜨면 안 보이고 이제 눈을 감으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근데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기본적인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를 눈으로 보았던 거, 그 죽어가는 과정들을 눈으로 봤던 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아주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가진 기본사회라는 원칙들이 사실 이런 비전들이 한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국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삶이 무너져 있는 그룹들에 집중을 하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이 무너진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가진 기본사회에 대한 이게 비전이나 아니면 도구들이 쓰일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러 분쟁 지역이 있었어요. 이게 계엄 한국을 포함해서 거기도 분쟁 지역이었으니까, 예, 계엄 때 국회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전쟁 지역, 분쟁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가 왜 그렇게 극도로 가난하고 의료 시스템 그렇게 무너져 있고 왜 교육은 안 될까? 뭐 이게 돈 때문일까? 그렇게 보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은 이게 미국에서 이제 침공하고 나서 굉장히 막대한 원조들이 들어갔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을 때 저는 이게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결국 이제 이쪽 인도주의 활동가를 일했던 선배들은 교육이 문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지원이 가든 뭐 하든 우리가 인간 지성 체계,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 브레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오래된 교육, 뭐 20-30년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의사 한 명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 체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국가들 혹은 없는 지역들, 뭐 좀 시스템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전쟁 나서 부서지는 지역들, 이런 나라들이 근본적으로 가진 문제는 우리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 부르는 우리 지성 체계, 이게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죠. 이제 알파고가 이제 바둑 둬서 이긴 게, 그걸 보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서 영국에서 일할 때쯤이었는데, 그러고 그것 때문에 아예 대학을 바꿨어요. 카이스트로 이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거는
이제 그런 우리의 지능 체계가 망가져 있는 나라들,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 지역 혹은 극도로 가난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이 AI가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들을 이전에 많은 돈을 투여해도, 많은 자원을 투여해도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인간 지능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건 결국 정치적 불안정성들이나 과거의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지만, 해결하는 방식들은 그 경치를 원복하는 것 외에 이 기술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란 공간 안에서 AI를 들고 이제 저는 조금 더 미래에 집중을 하게 됐고, 그 미래에 집중을 하게 됐던 거는 이제 다음 10년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어요. 물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 그리고 한국에 우리 또 소외된 지역 안에서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이 다음 10년 동안에 이 고통들이나 사회의 무너짐도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위기 시대의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기후 위기가 왔을 때 정확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마 잘 짐작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기후 위기는 극단적인 기후를 동반하고, 뭐 100년에 한 번 올 가뭄이 지금 강릉처럼 있었던 강릉과 같은 가뭄이 5년 이상 온다. 우리 국토의 한 3분의 1, 뭐 반 정도에 5년 이상 온다 그러면 우리의 농경 시스템은 만약에 무너질 거예요. 근데 한국은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는 무너지지 않겠죠. 근데 그 정도 충격이면 무너질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나라들이 무너지고 만들어진 2차, 3차 경제 충격들이 한반도를 덮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한국 같은 선진국들도 버티기 어려워요. 전 세계 3분의 1의 경제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기후위기는 지금 정도 추세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 경험해 보셨잖아요. 팬데믹도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한국이 제일 고생을 덜한 나라일 겁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무너졌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팬데믹 하나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휘청됐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기후위기가 다음 팬데믹 때는 같이 올 가능성이 높죠. 다음 팬데믹 때 100% 기후위기랑 같이 올 거예요, 시기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진 어떻게 보면 그 저출생 고령화로 경제 인구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우리나라에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카이스트에서 미래 그 전략 미래학자들이랑 계속 일을 해왔고, 전 세계에서 이런 위기가 먼저 온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조금 몇 년 정도는 먼저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배운 게 그거고 활동한 게 그건데, 몇 년 뒤, 그럼 다음 10년 안에 올 수 있는 위기가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걸 뭐 활동가를 할 때는 여기저기 다 해봤습니다. 그 현장에도 있었고, 뭐 교수로도 있었고, 인도적 국경 없는 사회 같은 인도적 지원 단체에서 의료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 뭐 휴먼 라이트 와치라는 또 인권 단체에서 인권 활동가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모든 과정들 다 해봤을 때 제가 염려되는 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로벌 전환 과정의 위기가 결국 우리의 세계들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염려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0년 전 알파고가 바둑이 이기는 걸 보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 이 세계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리고 위기 취약국부터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취약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주로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키리바시라는 섬나라에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조금 소외된 지역에 있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연구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연구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인간지능 시스템 무너져 있을 때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다른 질문을 딱 던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0년 동안은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까? 한쪽에는 위기가 다음 10년 온다고 하면 인공지능은
다음 10년으로 우리 사회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연결지능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우리 지능이 협업하는 체계가 될 거예요. 같이 일하는 체계.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사람은 경쟁이 안 됩니다.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지금 챗GPT 지금 요새 최근 나온 거 5 있잖아요. 챗GPT 5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서 아마 한 명, 가장 지능이 높은 한 명이랑 비슷할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근데 우리 중에 그냥 평균이라고 해도 이제 인공지능은 전 세계 모든 지식에 다 있습니다. 사람은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모든 지식에 다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지능체를 사람이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지능체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과 어쨌든 AI가 협력해서 하는 이 지능체계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와닿잖아요. 와닿는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 연령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회에 은퇴 연령이 왜 있을까? 여기 은퇴 연령이 좀 지나신 분들도 있고 지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퇴 연령 나이 그쯤을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서 이게 20, 30대 일을 하는 청년들과 은퇴 연령 이후에 있는 분들이 생산력이 달라서 그래요. 생산성이. 지식 생산성이 달라서 우리는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딱 은퇴를 멋있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AI가 예를 들어서 27 정도 되는 청년과 AI가 협력했을 때 나오는 생산성과 한 71세 정도 되는 이제 은퇴 후 있는 분과 AI가 협력해서 일을 했을 때 생산성이 어디가 높을까라고 하면 저는 후자 쪽이 더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 사회에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지능체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20몇 살 때는 이렇게 무슨 일 해 하면 일을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특히 우리 이현중 위원장님은 이제 일을 시키고 그럼 밑에서 이렇게 딱 올리면 검토해서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인공지능과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인공지능보다 더 인간적인 경험들을 많이 한 게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은퇴 연령이라는 게 인공지능 사회에서 시장 논리로 봐도 뭐 70세 이후에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있다고 하면 은퇴 연령이 필요할까? 이미 카이스트 같은 데는 정년후 교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카이스트에서 연구 실적을 조사해 봤더니 은퇴 연령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생산성이 더 높은 거예요. 더 논문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럼 카이스트 입장에서 은퇴해서 사람을 내보내는 게 훨씬 손해니까 은퇴 후 정년후 교수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 연금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은 사실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가 간 이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국가 간 경쟁력이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아까 이한주 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역량. 근데 사람의 역량은 뭐가 따라 달라요? 그 교육이잖아요.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역량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 혹은 더 어떤 회사에서나 일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적은 역량들을 발휘할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국가 간의 차이는 그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국가 간의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이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이 정도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우리 교육 체계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단이란 나라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이제 제조업이든 뭐든 더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인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격차가
지금 개발도상국가, 한국 같은 선진국, 일본 같은 선진국가는 넘어설 수 없는 격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AI가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에 이제 저숙련 노동자랑 일을 같이 했을 때와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랑 일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한두 달 전에 나온 연구인데, 의사랑 그 필수 엄청 공부 많이 한 전문의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 공부한 그 우리로 지금 간호조무사 정도 되는 분이랑 놓고 AI를 같이 결합시켜서 진단을 하게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AI 성능이 조금 지금보다 덜 좋을 때 한 1, 2년 정도 전에는 그 AI를 이렇게 쓰면 잘하는 사람들과 AI를 하면 더 높은 성능이 났고, 저숙련 노동자랑 이렇게 AI를 결합시키면 그 조금 의사랑 그 사이에 중간에 어딘가가 났는데, 이 연구가 너무 재밌는 게 지금은 그 저숙련 노동자랑 AI를 결합시킬 때 의사랑 했을 때보다 더 높은 진단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우리가 의사가 하는 훈련 체계랑 인공지능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성과가 오히려 덜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인공지능이 만드는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만큼 똑똑해졌을 때 만드는 변화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지금 이직을 해왔잖아요, 그 국회로. 그런데 이 AI 기본사업에 정책 만들고 이러면서 계엄 때 방에 gat혀가지고 수많은 날들을 보냈는데, 저는 카이스트 500명의 교수랑 같이 일하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이 그 정도의 이제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박사급 인력들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는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간 이주 패턴의 차이나 아니면 노동 환경의 차이 이런 부분들 만들고, 한국이 저출생 고령화로 이렇게 인구들이 경제 활동 인구들이 줄어들 때 반대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인구들이 확 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격차들이 사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 지능체계 경쟁이에요. 가까운 10년, 사실 5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두 가지 지능체계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과 사람은 경쟁을 못 할 거고, 인공지능과 사람이 연결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는 것과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 AGI 혹은 초지능, ASI 이렇게 부르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 없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AI가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것, 이 두 개 체계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내가 AI가 나를 도와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 힘을 가지고 있죠. 기업이 고용하는 건데, 기업은 망설일 거예요. 인공지능 하나만 고용을 할지, 더 비싼 돈을 주고 인공지능과 사람을 같이 고용을 할지. 그럼 인공지능,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인공지능 하나를 고용하는 것보다 사람을 같이 했을 때 생산성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생산성이 더 높지 않으면 기업은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만약에 한 다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때, 지금 벌써 일어나요. 개발자들은 지금 신입들을 안 뽑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있고. 이렇게 한 40대 초중반의 좀 선임급 이제 개발자들이 예전에는 수많은 20대 개발자들을 막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임급 개발자가 인공지능 일을 해서 훨씬 더 빨리 코딩을 해요. 그래서 이미 안 뽑고 있어요. 이런 예전에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나오면 취직이 잘 됐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변화가 다음 5년에서 10년 안에 일어날 때 감당이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경제체계가 감당이 될까? 굉장히 높은 실업률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실업률을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준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부처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처도
AI 관련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보고를 하면 사실상 이런 식의 전 사회 전환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아직 안 닥친 일이라서 그렇죠. 근데 불과 몇 년 안에 전 세계가 여기 휩쓸려서 변형돼 나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부 산업 경쟁들 혹은 일부 과학기술 경쟁들의 현재 이제 경쟁 구도에만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인터넷이 이렇게 막 인터넷 망이 광 케이블이 깔리고 할 때 다들 인터넷 광 케이블 까는 데만 그 기술 만드는 데만 광 케이블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돼, 혹은 3G, 4G를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거기서 만들어진 수많은 사회적 변화 혹은 신산업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지금은 보지 못하고 준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그것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한 1, 20년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면 대응이 될 건데, 저는 빠르면 5년 안에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재명 정부 안에서.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진 경제 체계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사실 기후도 하고 뭐 그런 위기 요인에서 전문성이 있고, 아까 저 보건복지위원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의료 시스템에도 이제 공부를 해왔죠. 근데 저는 AI에만 주로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10년 근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 현대 사회 안에서 우리 휴먼 지능에 기반한 시스템이 바뀌게 될 때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불평등의 문제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불평등을 먼저 읽고 먼저 대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5년이 저는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국의 명운을 만드는 건 다음 5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기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사회 같은 굉장히 큰 변화들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정기 때는 변화의 폭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로 대전환기가 오기 때문에 이 큰 전환기 안에서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고, 이전의 게임의 규칙과 다음의 게임의 규칙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5년에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게 인공지능 기본사회라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산업 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게 됐을 때 이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 그거를 그냥 기술들이 우리를 바꾸게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다음 올 AI 사회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방향이 기본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많은 공공자원들을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들은 좀 지난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들이 그런 막대한 공공자본들이 없이도 생각보다 많은 이제 기본적 삶을 지킬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 수 있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로 금융, 의료, 교육, 복지, 노동, 재난,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과 안정을 보장받는 사회가 AI 기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직접 얘기했던 AI로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를 분석해서 이제 삶을 지키는 기본 사회를 만들고 이런 제로 리스크 사회를 구축한다, 이런 부분으로 나왔고, 이것들이 이제 오늘 AI 국가 AI 전략위원회 안에서도 세 번째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부분, 오늘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글로벌까지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이 AI 기본 사회라는 부분들이 당겨서 추진될 예정이에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AI 기본 의료를 봅시다. 우리가 기본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가 가진 1차 의료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아까 이한주 위원장님께서 보여준 슬라이드 안에 있습니다. 근데 AI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AI가, 저는 의사를 대체하길 바라진 않아요. AI가
그 택시 기사를 갑자기 대체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그런 대량의 실직들은 우리 사회가 버텨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AI가 기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해서 이 사람이 가진 역량들을 확대해 주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필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대생을 늘렸잖아요. 휴먼 지능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었어요. 근데 저는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는 의료 시스템과 결합이 될 때 필수 의료에 대한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뭐 큰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많잖아요. 각과 전문의들도 다 있고. 근데 우리가 필수 의료가 깨졌다는 거는 뭐 그 전라남도의 신안군, 비금도 저희 외할머니가 사시는 곳에는 의사는 있는데 의사가 한 명 있어요. 가정의학과 의사 혹은 응급의학과 의사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는 안과 질환 이런 걸 못 봐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기술만으로도 혹은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에 만들어진 기술만으로도 가정의학과 의사가 그 기술 AI와 협력을 하면 필수 의료의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카이스트에 직접 만들어 놓은 뭐 안과 진단 프로그램, 심혈관계 질환 진단 프로그램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그러면 AI가 가정의학과랑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이걸로 끝나냐? 휴먼 리스크가 있어서 안 돼요. 저는 1.5차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1차 의료진들과 AI가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고 이제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이 의사를 그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들, 그 회색지대에 있는 영역들을 지원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거죠. 그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 의대생을 늘려서 15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그 사람들이 피부과를 피부 미용을 할지 필수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훨씬 더 빠른 기술이고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밀의료 같은 부분은 수도권에서 이제 주치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이제 환자들이 한 의사 주치의한테 가야 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게 정밀의료예요. 한 사람이 가진 유전자 데이터, 생활 환경 데이터,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통합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임상적 판단할 수 있고 건강검진할 때도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건강검진을 디자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주치제도랑 엮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한국이 안 해도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근데 저는 다음 5년 안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 산업, AI 산업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거 투자하면 레드오션입니다. 쫓아가기도 어렵고. 근데 의료 시장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2032년 정도에 개발도상국의 의료 시장만 2경이 넘어요, 1년에. 근데 텅텅 빈 시장이에요. 경쟁이 없는 시장.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계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료를 한쪽으로 공공성을 달성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산업화의 가능성들을 만드는 부분들로 생각을 했고, 또 이제 AI가 질병 통제하는 부분, 그리고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전 전통적 의대가 만들어지는 건 반대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예를 들어 전남에 의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AI 공공의대를 만들 것 같아요. AI 기술들과 전통 공공의료를 결합한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의사만 양성할 게 아니라 산업의 시너지를 같이 만드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료에 대한 미래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의료 플랫폼이 한국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어떻게 보면 저기 전라남도 비금도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곳 훨씬 더 열악한 곳이니까 좀 빨리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복지가 사실 소득, 건강, 주거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만약에 합쳐진다고 정제를 하면 위기가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상태에서 위기각으로 넘어가는 걸 적어도 몇 주 전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이 됐을 때 이제 거의 한 100여 종의 우리 복지 돌봄 서비스가 흩어져 있고 굉장히 베테랑 복지사들이 이걸 매칭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지사들이 미리 발견을 하고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게 복지사들을 사회복지사를 도와줄 것 같아요. AI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복지의 구멍들은 훨씬 더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I는 장애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청각장애인들이 사실 지금은 AI 기술로 이 구글 글래스가 있잖아요. AI 안경.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밑에 자막으로 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그 구글 글래스나 이런 것들이 그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인지가 되죠. 우리가 그 길을 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자율주행차랑 똑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사람을 알아봐주고 누가 있는지 얘기해주고. 그럼 사실 장애 복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장애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가장 줄여주면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고용하는 문제도 기업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다르지 않게 만들어주면 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도 이건 조금 더 이제 모험적인 아이디어인데 사실 저희 아버님 같은 분 이제 80세가 가까운 분들 대출 안 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님한테 대출을 하면 돌려받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 젊은 전문직들한테는 대출이 돼요.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들도 대출되고 의사들한테 대출되고. 그 이유는 그 의사들이나 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을 때 안정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투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FDSS라는 게 Financial Decision Supporting System이라는 건데 임상에서 의사들이 임상적인 진료를 이제 간호조무사가 AI랑 같이 했을 때 더 정교하게 진단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 우리 아버님 같은 어르신들도 AI랑 같이 뭔가를 판단하게 되면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은 사실 기술로 해결이 돼요. 이거는 사실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르신들이 들려오는 통화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의만 하면 AI가 그 통화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보이스피싱이 가능하지가 않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여러 사회 문제들이 이제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려운데 기술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왜 안 씁니까? 써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의료 시스템 이런 거는 더 AI가 득이 되는 구조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실업 부분입니다. AI가 우리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했을 때 아마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이제 그 나쁜 경우로 가게 되면 AGI나 이게 독립적인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경우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AI와 사람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노동자와 AI가 일을 했을 때 생산성이 한 7, 8배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은 제한돼 있는데 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면 우리가 가진 직업의 절반 정도가 다른 AI와 연계된 직업으로 전환되는 거. 근데 아마도 더 높은 확률로는 전체 직업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20, 30년 지나면 조금 낫겠죠. 단기적으로는 다음 5년, 10년 정도 생각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 그게 저는 IMF 때보다는 큰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식의 전망들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AI 전환보험이랑 업스킬 패키지 같은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AI 전환들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커버하고 AI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스킬들을, 이제 기술들을 더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AI 협력의 일자리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I와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일자리 전체 숫자는 줄어들게 될 거고, 지능형 AI 전환 클러스터 그리고 지역 노동 전환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교육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좀 중고등학생 아이들 혹은 초딩 아이들이나 손자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어요. 애들이,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랑 가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 생각이 궁금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대학 갈 때 무슨 전공해야 되냐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갔을 때 무슨 전공을 시켜야 될까?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이 뜨고 어떤 직업이 질지, 어떤 스킬이 필요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직장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줄은 적어도 한 15년, 20년 혹은 30년 정도 뒤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난 모르겠다.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재빨리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역량을 키우라는 밖에 못했어요. 환경이 계속 변했을 때 그 환경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게 계속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밖에 얘기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게 저희 지역구인 오산에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던데, 교육지청을 가면서 계속 안 된다고 뜯어 말려도 내년 봄에 설립이 되더라고요. 코딩을 할 줄 아는 거는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처럼 저숙련 코딩을 할 수 있고 4년제 대학 졸업해서 할 수 있는 코딩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직업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고등학교나 모든 대학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코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영어 하듯이. 그리고 그걸 특성화돼서 만드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의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무조건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문학 교육, 그리고 스템 교육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수학과 과학 교육, 이런 부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적응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교육이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기후 변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보다 내년보다는 5년 뒤, 그 다음 10년 뒤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거예요. 이걸 현재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부분들이 있어서 AI로 그 리스크를 예측을 하고 우리가 가진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방제 시스템에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민주주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에요. 저는 계엄 났을 때 좀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엉뚱하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의총에 나가가지고 AI 알고리즘을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뭐가 근본적인 원인일까 생각했을 때 AI 알고리즘이 계엄과 계엄 이후에 우리가 봤던 과정들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근본적인 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지금은 이 우리가 가진 레가시 미디어들, 방송이나 통신이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접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한 90% 이상이 디지털 정보로 들어오게 되고, 사람한테 정보를 얻어도 그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얻죠. 근데 어떤 디지털 정보를 접하느냐는 AI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싸웠을 때 그 헌재 앞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그룹들은 유튜브를 열어보면 전혀 다른 환경에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저기 미국 서부에 있잖아요. 우리 국내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 나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수정을 하고 어떻게 이걸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게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주요한 AI가 민주주의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에 대해서 저기 국정교육원에서도 엄청 얘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런 게 닥치고 나면 좀 될 건데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팩트체크 AI나 저희가 밸런스 AI를 균형 AI로 부르는 허위 정보에 대한 실시간 탐지하고 개인이 가진 정보 편향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가진 AI 기본 사회에 대한 비전이고,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예측적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한주 원장님이랑 낮에 이 예측적 거버넌스 세미나를 같이 했었는데, 예측적 거버넌스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이 사회를 워낙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일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술이 바꾸는 걸 이 정부가 못 따라갑니다. 입법이 못 따라가요. 만들고 효과를 내고 뭔가 할 것 같으면 한 3, 4년은 지날 건데 그 사이에 기술들이 만든 사회 변화는 훅 도망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측적 거버넌스라는 거는 기술 변화 패턴들이 몇 가지 이제 반드시 올 미래 영향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법을 설계할 때나 정책을 설계할 때 3년에서 4년 뒤, 3년에서 5년 뒤를 내다보고 예측해서 설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측의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는 이재명 정부 5년은 저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 전체에서도 다음 5년이 역사적인 순간인 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그 위기 요인, 아까 다중 위기나 위기 요인과 AI 요인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로 사게 될 거는 아마 2030년대의 변화가 클 거예요. 그리고 2040년대는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은데, 뭐 먼 미래 같지만 뭐 2010년도 얼마 전이잖아요. 2015년도 얼마 전이죠. 그만큼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세계에 놓여져 있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원형을 만드는 거는 이재명 정부 5년입니다. 이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우리가 먼저 이 미래 변화들을 읽어내고, 그 읽어낸 미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AI 기본 사회라는 모델들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것들을 저는 글로벌 아젠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만 바뀌겠어요? 전 세계가 다 바뀔 거고, 바뀌는 거는 개발도상국이 더 빠르게 바뀝니다. 그 휴먼지능 체계가 훨씬 더 약하니까. 그랬을 때 이건 주요한 산업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AI 기본 사회가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주요한 사회 아젠다가, 변화에 대한 AI 아젠다가 돼서 우리가 이런 AI 기반의 기본 사회 시스템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설계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한국이 다음 단계의 삶들을,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주춤거리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춤거렸을 때,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이 정도의 그 비전들을 만들어내고 추진력이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맡은,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가 맡은 책무는 한국에서의 회복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환기에 이 기본 사회라는 아젠다를 이제 전 세계 주요 위기들 전환 과정에 이제 확산시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 문명이 다음 문명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의 주요한 아젠다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좀 크긴 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